2017년도 16회 총선 상담사 3급 필기 5번째 과목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볼 텐데요. 이론적 관점과 주요 관심사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행동주의, 자극과 반응, 인지주의, 지각, 문제 해결, 추론, 또 사회학습 이론, 관찰을 통한 학습, 사회인지 이론, 사회 구조와 인지 발달 관계. 자, 옳지 않은 건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회인지론이 다른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반두라의 이론입니다. 근데 반두라가 이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학습 이론, 사회학습, 학습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학습 이론으로 분류가 되는데 학습 이론은 대개 행동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지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지만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챕터에 교재에 보면 행동주의라는 챕터 안에 이 사회학습 이론이 포함될 때가 있는데 이 이론이 발전을 하면서 반두라가 개발자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다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자인 반두라가 저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름보다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 물론 내용도 거기 더 초점 맞춰서 보강을 했고요. 사회학습이라고 하지 말자. 사회인지론이라고 하자라고 정작 이 개발자인 반두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많이 쓰여지지만 서서히 지금 사회인지론으로 명칭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찰을 통한 학습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회 구조는 우리가 반두라의 이론이 사회 구조에까지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사회학습 이론이든 사회인지 이론이든 전 동의어처럼 쓰여진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 구조, 뭐 명칭이 무엇이든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반두라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 동기 중에서 호기심과 탐색 행동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화이트는 탐색 행동의 근원이 환경을 다루고 싶어하는 내적 욕구에 있다고 보았고요. 얼은 아동이 이미 적응된 자극보다 약간 옳지 않은 것은 더 복잡한입니다. 덜이 아니고 더 복잡한 자극을 탐색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얼의 이론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중간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블록 디자인 퍼즐을 하도록 한 후에 새로운 블록 디자인 퍼즐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자 아동은 방금 하고 있었던 퍼즐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난이도가 높은 걸 선택했다는 건데요. 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던 게 잘 되면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레벨을 자꾸 올리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은 이미 적응된 자극보다 약간 더 복잡한 자극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실험은 인간의 탐색 행동에 매우 체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진화적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종 특유의 차이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저기서 말하는 종 특유의 차이라는 것은 유전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마다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도 영향을 진화론적 입장에선 물론 미치게 됩니다. 동일한 종 내에서 자연적인 변이성이 발생하는 것. 이 자연적인 변이가 진화의 동력인 셈입니다. 자,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학습된 행동 특성은 유전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한 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진화에 관련된 중고등학교의 생물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용물용설. 많이 쓸수록 그게 그러니까 기린이 높은 데 있는 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점점 늘리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졌고 그 형질이 후대에도 연결돼서 기린이 목이 점점 길어졌다인데요. 이것은 전혀 지금 현재선 그 옳지 않은 그런 폐기된 이론에 해당이 되죠.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의 프로세스를
높은 곳에 따먹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씩 그런 부모를 만난 새끼 기린이 목이 긴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점점 길어졌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른 기린이 노력을 많이 해서 목이 좀 길어졌습니다. 용불용설. 그렇지만 이 형질은 후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진화의 동력은 이렇게 많이 사용한 부위가 더 강화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기린이 아이를 낳는데 목이 길기도 하고 목이 짧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변이에 의해서 우연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이를 유전자의 변이가 목을 많이 쓰던 안 쓰던 관계없이 유전자의 변이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목이 긴 기린도 태어나고 목이 짧은 기린도 태어날 텐데 태어나고 보니까 목이 긴 기린이 환경에 더 적합한 적자 생존에 적합한 개체였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도태하고 이게 살아남았다. 이 과정이 점차 반복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차이는 노력을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노력이 관계없이 높은 곳에 따먹으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린의 자녀들이 더 긴 목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란 의미죠. 자, 유기체 속성과 환경의 요구의 상호작용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지는 것의 의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학자와 그의 주장이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자, 홉스의 생득적 관념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라고 했던 건 데카르트입니다. 로크는 마음은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념은 순수한 이성적 사고에서 생긴다인데요. 자, 로크는 경험주의 철학자입니다. 관념이 아닌 실제로 경험한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둔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갈은 뇌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고요. 칸트는 의식적 경험은 경험적 세계에서 유발되는 감각적 경험과 생득적인 정신 능력이 영향을 모두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맞는 내용이어서요. 디귿과 리을 4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 그러니까 5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기능주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저 기능주의는 심리학 초기에 제임스의 그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분트의 구조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던 제임스의 기능주의인데요.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렇고요. 유기체의 신체적 적응 기능만을 강조했다인데요. 자, 신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기능도 당연히 강조했죠. 자, 기본적으로 학습, 그러면 심리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유기체 정신과정과 행동이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제임스는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의식의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뒤에는 심리학적 실험의 결과가 교육과 일상의 삶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기능주의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자체가 구조주의 분트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분해해서 엔진, 여러 가지 부품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에 비하면 이 기능주의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 건 의미가 없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핸들과 브레이크와 다른 기능들이 그 부품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작동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자라는 방식의 의미여서 자, 나머지들은 다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학생의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6번
학생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서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 기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기대 유지 효과라고 하고요.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뭐 그렇게 그 고고한 존재만은 아니어서 신체적인 매력이 상담자이든 뭐 학생이든 모든 인간에게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되는 현상을 골렘 효과라고 하고요. 교사 자신의 능력과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옳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교사가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기대하면 그 학생이 실제로 높은 성취를 나타내더라. 자기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로젠탈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유지 효과,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서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골렘 효과, 방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7번의 내용을 좀 설명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재적 보상의 효과에 관한 인지평가 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것이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잉정당화 효과, 과잉정당화 효과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이 이론이 지지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인지평가 이론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8번에 동일한 연장되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기결정성 이론. 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평가 이론이든 8번에 나오게 될 자기결정성 이론이든 그 제일 출발점은 뭐냐면 과잉정당화 효과, 여기로부터 이해를 해서 접근해가면 어렵지 않은데요. 자, 과잉정당화 효과 할 때 여러분들 꼭 이 사례를 아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자원봉사를 했다고 상품이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의 동기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내가 이 선물 받기 위해서 한 건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었던 동기가 갑자기 저하되는 현상, 그것을 과잉정당화 효과. 사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을 줬으면 그 행동이 더 빈도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요. 동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잉정당화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자원봉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정당화했는데 과잉정당화 된 겁니다. 보상이 주어져서 이거 내가 하고 싶었었던 것보다 는 상품을 받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원래 동기가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자, 그 맥락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고요. 수행 수준에 관계없이 과제 수행 자체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경우에 내재적 동기는 손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한다인데요. 정답은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손상됩니다. 자, 자원봉사에 적용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행 수준에 관계없이 과제 수행 자체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경우에 자원봉사했다고 상품을 주게 되면 내재적 동기가 원래 하고 싶어서 했던 동기가 오히려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 자기결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지금 2번, 4번, 5번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2번과 4번과 5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보상받는 사람에게 자기결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상을 정보로 받아들이면 유능감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보상이 실제 행동 또는 발전과 연관될 때 개인에게 자신의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이 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를 한 사람 모두에게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그 기관에 그 사회복지기관은 자원봉사를 여러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훌륭한 업적, 유능감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아주 잘한 사람에게만 선별해서 주는 거 그런 선물이라면 내재적 동기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그냥 단순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잘해서 받는 거죠. 그 잘에 초점이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 맥락이 지금 2번과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보상이 실제 행동 또는 발전과 연관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개인에게 자신의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상품을 받은 건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게 되면 동기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고요. 자, 3번의 내용을 보면 보상을 통째로 받아들이면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했는데 상품을 받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지금 내가 이걸 상품을 받았으니까 내가 원할 때 그만두지 못하고 이거 반드시 내가 꼭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걸로 받아들이는 셈이죠. 선물 받는 순간 내가 지금 오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무감을 갖게 되면 통제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원봉사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동기가 뚝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했다고 해서 선물 주면 자원봉사 동기가 내재적 동기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감소할 수 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한 사람 여러 명 중에 잘하는 사람 한두 명만 주는 거라면 그것은 자신의 유능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재적인 동기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동기에 관한 자기결정성 이론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더 확장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가 결정해야 여러 가지 유능감이나 활동에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에 제일 이제 확장된 이론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에 관련된 자기결정성 이론에 가정하는 욕구가 아닌 것은인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보게 된다면 외적 보상에 기반한 수행 욕구 이게 가장 거리가 멀죠. 자원봉사라는 이유가 상품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원래 하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것 그것이 더 핵심적인 행동을 유지하는 동기와 기반이 된다는 것의 의미여서 욕구가 아닌 것 외적 보상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일단 좀 더 살펴보면 학자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이시와 라이언, 보통 이렇게 성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데이시와 라이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학자이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인지평가 이론, 인과 지향성 이론, 또 기본 심리 욕구 이론, 유기적 통합 이론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해서 자기결정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인지평가 이론. 이것이 7번에 나온 그 인지평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과잉정당화 효과가 확장이 돼서 인지평가 이론이 되었고요. 인지평가 이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론을 포함해서 자기결정 이론을 만들어낸 것. 처음부터 데이시와 라이언이 계속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사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또 출제가 될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문제 8번의 보기 중에 3번의 관계가 있는데요. 자,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는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상품을 준다고 하면 내재적 동기가 손상될 수 있겠지만 그 상품을 주는 사람이 지금 이 자원봉사하는 개인에게 마음에 두고 있는 앞으로 사귀고 싶은 연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직원이 상품을 주는 거라면 그것은 그냥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닌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타인이라면
그것이 애인이거나 아주 뭐 절친이거나 그런 사람에 의한 보상의 외재적 보상이라면 그것이 내재적 동기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키워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의 타인과 관계 있는 타인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가정하는 욕구에 해당이 되는 셈이죠. 관계성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외적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정 정서를 갖는 것은 학습으로 간주할 수 없다. 간주할 수 있다 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예를 들고 있는 TV의 공포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자극인 건데요. 자, 이때 우연히 그때마다 공포 영화를 볼 때마다 고양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 영화 없이 고양이만 보고도 이것이 반복되면 고양이만 보고도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 정서가 학습된 것의 의미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과정을 거쳐서. 자,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개념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최소한 이 정적, 부적, 강화, 처벌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습 시간에 복습한 학생에게 숙제 면제 주었더니 자습 시간에 복습한 행동이 늘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동이 늘었다면 강화입니다. 이 행동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더니 선물을 줬다면 어린아이에게 그 행동은 계속 빈도수가 증가할 텐데요. 이것도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도둑질이든 뭐 자습 시간에 복습한 행동이든 그 바람직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행동이라도 거기에 보상을 주면 또는 거기에 대한 그 불쾌한 걸 제거시켜주면 행동 빈도가 늘어난다. 행동 빈도가 늘어나기만 하면 그것은 강화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면제가 포함되면 부적입니다. 무엇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제거되는 거면 이것은 이제 해당 유기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함, 또 유쾌함이거나 불리함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숙제라는 것은 학생에게 불리함, 불쾌함인데요. 그 불리함이나 불쾌함을 제거해 줌으로써 특정 행동을 빈도를 늘리려고 하는 것, 부적 강화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시험 문제는 부적 강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행동주의 학습 개념과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홍수법, 뱀을 목에 감고 1시간 이상 버티게 하는 것, 이게 홍수법입니다.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여서 치료를 받는 것 과정인 건데요. 그 공포의 대상이 홍수처럼 밀려들게 하는 겁니다. 뱀 100마리하고 같이, 뱀 공포증인 내담자에게 뱀 100마리와 같이 있다거나 이렇게 뱀을 아예 몸에 감고 1시간 이상 버티게 하거나 그럼으로써 이 뱀이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공포를 느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조영. 옹알이를 시작한 아기에게 엄마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마, 엄마라는 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조영. 행동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혐오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원하는 내담자에게 구토제를 복용하도록 해서 술을 마실 때마다 구토를 경험하게 하는 것. 아주 뭐 전형적인 혐오치료인 건데요. 이제 윤리적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혐오 치료에 아주 뭐 어떤 교재나 이 이해가 많이 나오죠. 자, 자발적 회복, 등교 거부가 심한 학생에게 교문, 현관, 복도, 교실 순으로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체계적 둔감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자발적 회복은 조건 반응이 소거되고 상당 기간 지난 후에 조건 작을 제공하면 일시적으로 조건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어서 파블로프의 개를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파블로프의 개에서 이제 조건화가 됐는데, 고전적 조건화가 됐는데 종만 울리고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개도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가짜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종만 울리고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으면 종을 울렸을 때 침을 흘리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종소리 듣고 아, 저거 가짜구나, 이제 먹이는 안 나오는구나. 자, 그게 조건 반응이 소거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먹이 안 나오니까 종소리 듣고 침을 안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침 흘리는 조건 반응이, 조건화된 반응이 소거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후에 종을 울려봤더니 이 개가 또 갑자기 침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상당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조건 작을 제공하면 종소리를 울렸더니 일시적으로 조건 반응이, 역시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반응이 다시 한번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셈이죠. 강화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강화 계획. 여기서 계획은 플랜이 아니고요.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일정을 짜는 걸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강화 계획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계획이 아니라 스케줄, 언제 강화를 줄 거냐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강화물의 양이나 제시 시점을, 주로 제시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강화 스케줄. 자, 그런데 이것이 강화 스케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강화에 대한 효과가, 행동 빈도의 증가가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셈이죠. 잠시 후에 보겠고요. 강화물의 양도 물론 효과 있겠고, 이 제시점과 계획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강화 효과에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한 번 형성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화를 즉시 중단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맞고요. 효과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직접 강화물을 확인해서 강화를 개별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학습자 중학생이라면 시험 100점 받아오면 핸드폰을 줄 건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줄 것인지,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개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디귿과 리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강화 계획, 스케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가상 사회통념상 효과적인 강화라는 것은 원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마다 시험 100점 받아오면 그때마다 강화를 주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인데요.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죠. 강화를 완전 강화, 지속적 강화,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그 행동을 소거되지 않고 계속 가도록 하는 것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자, 부분적, 간헐적 강화 계획, 매번 하지 말고 애인이 만났을 때 선물을 매번 주지 말고 띄엄띄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에. 근데 그 띄엄띄엄을 어떻게 띄엄띄엄 줄 거냐가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 일정한 안겨를 줄 건지 일정한 비율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매번 주진 않는데 어떻게 띄엄띄엄 줄 거냐 선물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고정간격, 고정비율, 변동간격, 변동비율,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